어머니 간병을 또 언니가 완전히 하셨대요. 직접? 네. 활동하면서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있었고 그게 한 데뷔하고 5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. 나도 이제 조금 나의 삶을 찾아봐야겠다. 그런 시기를 가질 때쯤 이제 아프신 걸 알게 되면서 아, 모든 상황이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. 그래서 그때 사실은 거의 밝은 일기가 하나도 없어요. 나는 오늘 밤에 눈 감으면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. 뭐 당장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. 그 당시 일기 보면. 네, 그때 정말 심지어 뭐 그냥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도 한동안 먹었었고 그래서 불면증도 되게 심했었고 그래서 그때 좀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였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사실은 힘들면 쉬고 싶다이지 아, 네. 힘든데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쉬고 싶다에서 죽고 싶다고 할 때는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단지 이게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. 그러네요. 엄마 간병을 언니 스스로 하신 거 그것까지는 이제 딸의 마음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해는 제가 가지만 이미 대본 리딩을 마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얻기는 쉽지 않거든요. 네, 그러면 그렇죠. 그것도 저는 같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건 약속의 문제가 아니고요. 컴프로마이즈라고 또 영어 단어로 표현하죠. 타협, 협상?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상황이 어머니를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면 보통은 간병인을 두고 금요일 오후부터 가시고 제가 주말엔 있고요. 주중에는 해주시고요. 뭐 이런 게 이제 잘 타협을 보는 건데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나 김정화는 이런 사람이야. 이래야만 해. 라는 데에는 몸이 편하면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되게 내가 노력 안 하는 거. 그렇지. 노력 안 하는 거 네.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 극한 상황이 힘들게 본인은 거기 둬야 그거를 극복하고 해내는 걸 통해서 내가 좀 안정을 찾고 만족을 느끼는 면이 있지 않나? 너무 힘들다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. 엄마 간병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내가 있어야 돼, 내가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진짜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자서 거의 임종하시는 날 제가 거의 병원에서 진짜 꾸벅꾸벅 엄청 졸았어요. 제가 회진을 도시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저 그때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기 빨리 동생분 깨우라고 이제 엄마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빨리 깨우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도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임종만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간 제 몸을 굉장히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내 할 도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만 맞는 거고 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후회는 없었어요. 제가 그쵸, 그동안 그건 아프신 그렇겠죠. 시간 동안 제 옆에 있었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그래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. 자꾸 하셨지만 네. 어머니는 좀 정화 씨한테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.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엄마의 아픔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구나.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사랑 표현을 잘 안 하셨었거든요. 근데 좀 크고 나니까 되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주셨었어요. 어떤 표현을 해주시던가요, 어머니가? 사랑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안아주고 손잡고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했었거든요. 커서는. 그러면 두 분이 이혼하신 다음에는 정화 씨는 누구하고 사셨어요? 저는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. 같이 있고 한 이혼하시고 한 3, 4년 뒤에 연락이 됐죠. 저희 엄마랑. 꽤 시간이 네. 그러면 어머니하고 한 3, 4년 연락이 안 될 때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유는 알고 계셨어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집에 없었어요.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? 네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떤 얘기도 없이? 네네네. 내일은 오시겠지?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 날도 안 오시고.
그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겠네요. 엄마는 우리를 덜 사랑했나? 혹은 뭐 진짜 우리가 엄마 인생에 별 도움이 없었나? 그런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얼마 안 있다 저희 언니한테는 연락을 했어요, 엄마가. 근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, 나중에.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크지만 원망도 있었고 제 안에 그래서 더 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약간 너무 힘든 상황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잊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너무 아픈 기억들은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 너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기억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네. 저 마음 깊은 곳에 저만큼 묻어두는 거죠. 그래서 일상에서는 의식적으로 잘 안 떠올라요. 네.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기억 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. 네, 그리고 저 밑면에 묻어둔 그 감정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그 일이 아니어도 그 감정을 건드리는 일상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러면 이제 딱 건드려졌을 때 마음 안에서 확 증폭이 되죠, 그 괴로움이.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어쩌면 효녀 심청이처럼 아무한테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는 것 같아요. 거의 생존의 한 방울을 다 써서 본인이 완전히 문드러진다고 느낄 만큼 해야 그 위치에 본인을 둬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외출을 할 때나 집을 나갈 때나 꼭 얘기해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불안합니다. 그리고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. 버려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다 큰 정화 씨지만 그 유기불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 보살핌 필요한 어머니를 정화 씨가 마치 엄마처럼 보살핀 거예요. 그래야지만 다시 유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사랑받을 것 같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. 이거 굉장히 무의식적인 얘기입니다. 이게 뭐 그렇게 의식에 떠오르는 건 아닌데요.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게 된 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. 어찌 하나이겠습니까? 근데 막내 딸이 18이 됐을 때 마음을 먹고 나가신 것 같아요. 이제는 많이 커서 이제 내가 좀 없어도 그래도 조금 자기 삶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어머님이 나가신 것 같아요. 누구를 위해 누군가 사랑도 너무 크지만 원망도 있었고 제 안에 그런 오해들도 되게 있었고 근데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사실은 막내딸인 나 때문에 조금 더 참았을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그 엄마의 자리를 조금 더 지키려고 나 때문에 더 노력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엄마도 나를 많이 사랑하셨던 거네? 라고 엄마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엄마의 생각과 이야기를 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조금 그래 나도 사랑받았었구나라는 걸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.